남자가 이제 계속 만나자고 하고 뭐 귀찮게 하고 연락하고 막 하니까 스토킹으로 신고했고 그때 현행범 체포를 했습니다. 계획된 범죄였습니까? 폭발 목적으로 그냥 저질렀으니까. 숨진 피해자에게 죄송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네, 우선 사건을 짚어보면요. 박주희 변호사님, 이 두 사람 연인 관계였는데 비밀 연애를 하기로 했어요. 피해자가 그런데 이별을 통보하면서 이런 피해 사실이 시작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피해자와 가해자는 한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나게 되면서 연인 관계로 발전을 했는데요. 가해자가 피해자의 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둘의 관계를 이제 외부에 알리지 않는 비밀 연애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거를 지키지 않고 그 가해자가 결혼을 한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집착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결국엔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렇지만 가해자는 뭐 출근길을 계속 따라온다라든지 아니면 둘이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다든지 그런 집착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이 피해자가 가해자를 이 스토킹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네. 두 차례나 실제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SNS에 사진을 내리고 부서를 옮기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하겠다라고 취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고소 취하한 후에도 또다시 이제 찾아오자 이제 두 번째 고소를 했는데요. 이 가해자에 대해서는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네. 피해자에 대해서는 스마트워치가 지급이 되었는데 그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지 보름 만에 결국에는 피해자의 아파트에 찾아온 이 가해자로부터 흉기에 휘둘려서 결국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네, 김준희 에디터님, 피해자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잔혹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현장에서 가해자를 말리던 어머니 역시 양손에 부상을 입었다고 하던데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고 이 복도에서 범행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소리를 듣고 나와서 이제 말리는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부상을 입었는데 지금도 그 어머니는 피해자의 어머니는 손에 상처를 보면서 딸을 이렇게 좀 계속 떠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망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6살 딸이 있다고 네. 해요. 그래서 지금 유가족들은 이 딸도 안전할 수 있도록 조금 이 가해자에 대해서 엄벌을 좀 해달라 이렇게 좀 탄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웅학 교수님, 최근 유족 측이 메신저 내용도 공개를 했습니다. 폭행 증거도 사진으로 있었고요. 내용을 보시면 이 가해자의 집착이 좀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네, 저 메신저의 그 내용 자체가 뭐 짧긴 하지만 가해자의 행위, 사고방식, 그리고 피해자가 얼만큼 괴로운지를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내용 중에 보게 되면 특히 그 가해자의 사고방식을 보게 되면 네. 내가 이렇게 그 애원하는데 계속 만나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표현이 있잖아요. 그 얘기가 소위 스토커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고 하는 왜곡된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혹시 거절이 있게 되면 나의 남성 우위적 생각에 대해서 침범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왜곡돼서 생각해서 아주 지극한 아주 극단적인 공격 행위로 나가게 되는데요. 네. 어쨌든 이런 그 사고 방식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행위도 보게 되면 원치 않는 그 메시지를 제3자에게 함께 공유하는 거 하면 폭행 사진도 그 있었고요. 네. 또 그 지배와 통제라고 하는 집 앞에서 계속 바라보면서 쫓아다니는 전형적인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저 메시지 내용에 있고요. 더군다나 피해자가 얼만큼 괴로웠으면 정말 싫다라고 이렇게 2번씩 이상 얘기하는 이런 상태인데 네. 이른바 이별 선언 자체를 제대로 승인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공통적인 스토커의 왜곡된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네, 제발 싫다, 아니다 이런 부정의 표현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족은 피해자의 이름과 사진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가해자에게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엄벌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공개한 건데요. 저희가 유가족 측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보복살인이 되려면 얘가 경찰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데 그 법적인 이유로 살인을 했다라는 게 명시가 돼야 보복살인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항서 제출하는 거, 지금처럼 언론에 접촉해서 계속 인터뷰하는, 진행하는 거,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이 발견이 되거나 하면 증거로도 제출을 할 수가 없고 이견서밖에 제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견서 제출하는 거, 이거 3가지밖에 없고 이거를 이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그거를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면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그걸로 끝입니다.
네, 이웅혁 교수님. 사실 저는요, 이 접근 금지 명령에 스마트워치까지 지급이 됐는데 이런 가운데 보복살인죄가 적용이 안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살해죄는 5년 무기 사형 이런 이제 양형이라고 한다면 네. 기준이 말이죠. 지금 그 보복 그 살인죄는 기준의 최저선이 10년입니다. 상당히 그 형량이 높죠. 예, 엄중하게 처벌하는데 그 이유 자체가 보복의 목적이 있다. 여기서 보복은 자신이 이를테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거나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하거나 네. 아니면 심지어 그 재판 과정에서 일정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한 이유로 살해를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라고 하는 그 경우에 네. 보복죄가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이제 따로 만든 법 취지는 형사사법기관이 이렇게 유효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러한 이제 그 가중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에서 보게 되면 아마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네. 고소하거나 고발했다라고 해서 이 앙심을 품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 자체를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형량이 높은 것을 처벌을 받는 것이 유족이 원하는 바인데 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것은 마음속의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무슨 문자 메시지라든가 표현이라든가 또는 본인이 그렇다라고 자백을 하거나 이러지 않는 한 앙심을 품었다라고 하는 증거 자체가 없어서 네. 지금 보통 살해죄로 의율돼서 수사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몇 달 전에 작년에 발생한 예를 들면 영무원 그 네. 전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스토킹해서 또 살해하는 경우에는 신당역. 그때는 이제 보복 살해죄가 적용이 됐었죠. 그래서 결국은 마음속의 앙가품, 앙심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수사기관의 하나의 수사의 과제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9월 재판에는 이게 일단 혐의 적용이 안 됐다라고 하는데 추후에 추가 혐의 적용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제 그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확보를 했다. 혹시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이 앙가품에 대한 뭐 표현이라든가 문자 메시지에 관한 내용이 제3자 또는 관련인에게 전달이 됐다든가 뭐 이런 것을 이제 수사기관이 보완 수사를 통해 확보됐다고 한다면 죄명 자체를 변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네, 여기에 앞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이 스마트워치가 이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유족은 이 시스템 자체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듣고 오시죠.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시스템이 엉성해서 그 시스템만 잘 갖춰져 있어도 제 동생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건데, 있을 수 있었던 건데, 그게 잘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반복을 하고 있음에도 그걸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나라에서 그런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벌이라도 처해줘야 스마트워치 반납하고, 제일 황당한 건 그 접근금지 명령이거든요. 접근금지 명령을 내려서 피해자를 어떻게 뭘 보호해주고 있는 거죠? 접근금지 명령 그 와중에 와갖고 칼로 찔러버렸는데? 네, 이웅혁 교수님. 유족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무슨 소용이냐.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더 필요한 상황인가요? 네, 그 유족의 입장에 상당히 그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냐면 접근금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네. 말이 뭐 거창한 듯하지만 사실은 접근하지 말아라, 편지 보내지 말아라, 이곳으로 오지 말아라, 말로만 구술로만 명령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스토커들은 그런 명령을 들었다라고 해서 내 행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행동을 착수해서 종료하는데도 최근에 보게 되면 끔찍한 결과가 생기는데 불과 30초도 안 걸리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단순히 말로 이와 같은 왜곡된 공격 성향을 갖고 있는 스토커를 막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본다면 시스템적으로 아예 이런 그 스토커 그 가해자들을 이런 이 경고, 명령이 아니고 이와 같은 행동이 포착이 되게 되면 바로 격리해서 피해자로부터 네. 물리적으로 상당 기간 떨어져 놓게 하는 이런 시스템의 그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법상으로도 그것이 사실 가능합니다. 잠정조치 그 사후 같은 경우에 네. 경찰이 검찰한테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발부를 하게 되면 이른바 그 구금시설에 적어도 한 달간 격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왜곡된 공격행위 아와 피아로 바뀌어진 피해자에 대한 이런 마음 자체도 치유되고 또 그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그 기간 동안 보호됨과 문제를 예방할 수 동시에 있는, 그렇죠. 네. 이런 마음 자체를 또 순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잠정조치 사후를 실제적으로 실수할 있는 이런 시설도 많이 확대를 하고 지금 그 최근에 네. 이 스토킹 법이 생기고 나서 2년 동안 무려 좀 7천 건 이상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그 상태로 그냥 말만 명령을 하는 것은 효과가 없는 거죠.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경찰, 검찰, 법원이 좀 더 그 전향적인 태도의
변경을 통해서 잠정 조치 4호 바로 격리하고 구금시키고 배제시키고 차단시키는 네. 이러한 실효성 있는 시스템의 보완에 취급했다고 생각합니다.